안녕하세요. 친환경 산업 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에코입니다. 이번 영상은 퓨처 모빌리티 ETF 마지막 시리즈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ETF 4가지 소개해드리고,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 책을 인용해서 왜 지금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이 시점에서 자동차 관련주에 관심을 갖는지 알아봅니다. 우선 이번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리즈에서 다루었던 ETF들 소개해드리면요. 전기차, 자율주행, 미래차 관련돼서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을 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국내 상장된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 알아봤고요. 또 국내 상장된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 알아봤었고, 또 개별적으로 인기 있는 ETF들은 여러 영상이 있으니 지난 영상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다룰 ETF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 4가지입니다. 오늘 다룰 상품은 이 4가지인데요. 티커명 드라이브, 카즈, 아이드라이브, 그리고 또 스펠링은 다른 K로 시작하는 카즈 상품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글로벌 퓨처 모빌리티 테마 ETF라는 점은 같지만 그 안에 포함하는 세부 섹터와 지역 커버리지 비중이 좀 매우 상이에요. 먼저 드라이브 살펴보시면 선진국 위주의 글로벌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전기차 상위 15개 그룹, 또 부품 관련된 주 30개, 또 자율주행 기술 관련된 30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즈 상품은요, 미국과 아시아의 좀 비중이 좀 큰 편이고요. 전기차, 자율주행차 제조, 전기 및 자율주행차 활성화 기술, 또 활성화 재료, 또 제품 개발 및 제조 섹터를 커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아이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플러스 개발도상국 관련된 그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K로 시작하는 카즈는 좀 중국 비중이 높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에너지 저장 기술 그리고 특이하게 수소 연료 전지 기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카즈 같은 경우에는 리튬 구리 광산 관련된 기업도 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상품 정보 조금 더 살펴볼게요. 드라이브 상품은 미래에셋 글로벌 자산운용에서 운영한 상품인데요. 이미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그 타이거 글로벌 자율주행 ETF 상품과 같은 기초지수를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영상 참고하셔서 좀 비교해 보시고, 만약에 이 상품에 관심이 있다, 나는 원화로 투자하는 게 더 편하다 할 경우에는 타이거 상품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산 규모 좀 살펴보시면 이 드라이브 상품이 투자되어 있는 자산 규모가 다른 그 3가지 상품 그 합보다도 많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평균 거래량 역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종목 수는 76가지 정도 되고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테마를 다루는 그런 ETF, 이 ETF에는 좀 종목 수가 꽤 많은 편입니다. 이 부분 좀 감안하셔서 보시고요. 두 번째, 이 카즈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인데, 구성 종목 살펴보기 이전에 이미 좀 거래량이 워낙 낮기 때문에 좀 꺼려지는 상품이 개인적으로는 좀 꺼려지는 상품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같은 테마를 추종하는 ETF라면 거래량이 좀 낮은 상품 좀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가격대로 매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아주 정말 특별히 마음에 드는 점이 있다 하지 않는 한은 좀 거래량을 보고 좀 먼저 좀 제외시키면서 ETF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아이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워낙 유명한 블랙락에서 운영을 하는 상품이에요. 자산 규모는 한 드라이브 한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량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종목 수는 60여 가지 포함되어 있고요. 뭐 달러를 제외하면 한 59가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스 상품은 CICC에서 운영하는 상품이고, 거래량 뭐 나쁘지 않고요. 뭐 자산 규모도 아주 나쁜 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한 달 수익률에서 조금 차이가 나요. 좀 제가 제외하고
높다는 그 카즈가 수익률은 사실 한 달 수익률은 가장 높은 편이었는데요. 또 대개 한 달 수익률은 8.79%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즈에는 중국 비중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저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비중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아주 세세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etfdb.com입니다. 그래서 티커명만 입력하면 투자되는 자산 규모, 한 달 거래량 평균치, 수익률, 구성 종목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지 상품의 그 국가 비중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비중부터 살펴보시면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미국 비중이 55.7%, 카즈는 59.75%로 이 두 ETF의 미국 비중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고요. 아이드라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긴 하지만 30.37%로 그 비중 강도 면에서는 앞에 두 상품보다는 훨씬 적은 편입니다. 반면에 카즈는 중국이 가장 많이 담겨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이 두 번째로 담겨져 있고 약 19% 정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중국 비중 좀 비교해 볼게요. 드라이브에는 4%, 카즈는 4.83%, 아이드라이브는 16.32%로 좀 많은 편이고, 카즈는 31.98%로 중국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중국 주식들이 좀 주가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카즈가 수익률 면에서 가장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한국 비중을 살펴볼게요. 드라이브에는 3.47%, 카즈에는 8.36%, 아이드라이브에는 11.51%, 카즈에는 10.44% 담겨져 있다고 봤습니다. 탑 15 구성 종목이고요. 먼저 그 탑 15의 구성 비중을 좀 살펴보시면 드라이브는 37.22%, 카즈는 52.55%, 아이드라이브 62.28%, 그 다음에 카즈는 49.4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탑 10 혹은 탑 15 했을 때 이 구성 비중을 좀 이렇게 짚어드리는 이유는 적으로 탑 비중이 좀 높은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미래차, 전기차, 자율주행 ETF처럼 구성 종목이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균등 비중으로 여러 개가 1%, 2%로 쭈르륵 들어가 있으면 사실 제가 ETF를 투자를 처음에 아무리 신중히 따져보고 골라서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주가 흐름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기업들 때문에 주가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지 더 물을 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투자를 중단해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유동시가 가중 비중,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대표주는 좀 많이 담겨져 있고 좀 탑 비중이 높은 것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탑 비중 면에서는 아이드라이브가 탑 15 구성 그 비중이 62%이기 때문에 선호가 되는 상품이긴 한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그 주요 섹터랑 커버리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기억하는 상기하는 차원에서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드라이브는 선진국 위주로 담겨져 있었고 전기차, 자율주행, 테크 기업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도 담겨져 있어요. 총 76개 기업이 담겨져 있고요. 카즈는 미국 아시아 비중이 좀 있었고 또 자율주행 테크 기업, 그 다음에 반도체 전기차 기업이 담겨져 있고 총 102개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의 중국 기업 또 한국 기업이 좀 담겨져 있고 전기차 완성업체 또 배터리 업체 등이 좀 담겨져 있는 게 특징이고요. 마지막으로 카즈는 중국 비중이 더 높았고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수소기업까지 총 67개 종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이 두 기업에는 공통적으로 반도체, 또 자율주행 테크 기업이 담겨져 있다.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완성업체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고 또 배터리가 담겨져 있다. 카즈는 중국 기업이 더 많고 수소 기업이 담겨져 있다. 그 정도 일단 차이가 크게 있다 보시고 살펴보시면 모든 상품의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종목은 단연코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이 상위권 15개, 탑 15 기업의 4개 상품에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매우 좀 특이한데요. 그만큼 이렇게 세부 섹터를 좀 다르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안에 탑 15 기업들이 매우 상이합니다. 드라이브랑 카즈에는 자율주행 테크 기업과 반도체를 많이 다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같은 테크 기업이 보이고요. 또 반도체 기업, 퀄컴, 인텔, 또 온세미컨덕터, 또 여기서 특히 삼성전자도 보이시죠? 이렇게 반도체 기업이 이 두 상품에는 좀 포함되어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아이드라이브하고 카즈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CATL, 삼성 SDI, 비아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배터리 완성 업체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 두 상품의 좀 공통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드라이브랑 아이드라이브를 조금 더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섹터 비중을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드라이브의 섹터 비중인데요. 컨슈머 디스크리셔너리가 이제 그 자동차 임의 소비재가 포함되는 그런 섹터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재 섹터가 37.4%고 테크 섹터가 26.7%, 산업재 16.8%, 소재 14.6%,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4.6%로 비중이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아이드라이브는 보시면 임의 소비재 자동차가 포함되는 이 섹터가 58.65%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차 관련된 그 완성업체에 한마디로 자동차를 만드는 그 기업 비중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업재 16.4%, 머테리얼 소재 16%, 그리고 테크는 8%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두 상품이 이 면에서 가장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성업체는 어떤 게 많이 담겨져 있어? 라고 제가 이제 전 종목을 훑어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드라이브에는 전기차 완성업체는 테슬라, 도요타, GM, 포드, 현대차, 혼다, 닛산, 기아, 르노가 들어가 있고요. 아이드라이브에는 르노, 비아디, 리오토, 폭스바겐, 루시드, 포르쉐, 엑스펑, 니콜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업체 내에서도 좀 차이가 크게 난다라는 점. 아이드라이브에는 아쉽게도 현대차와 기아는 포함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스는 중국 기업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CATL이 4.8% 담겨져 있고 테슬라 4.39% 담겨져 있고 또 다른 중국 기업 비아디 2.83% 담겨져 있고 여기 앞에 상위 탑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강펑도 담겨져 있고 여러 중국 기업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기업에서도, 이 상품에서 특이한 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소 관련된 기업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플러그 파워를 담고 있는 유일한 상품이고, 바라 미네랄이라는 호주 리튬 광산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낮은 퍼와 경기 침체 때가 오히려 경기 소비재 투자 시점에 좋다라는 판단하에 현재 제 포트에는 많이 담겨져 있지 않은 퓨처 모빌리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쭉 ETF를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알아본 ETF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무래도 그 코덱스 K 미래차 액티브 아니면 그 좀 개별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2차전지 ETF라든지 그 타이거 차전 같은 경우를 고려를 한다면 지금 제가 알아본 이 ETF들은 조금은 결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TF들을 알아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퓨처 모빌리티 안에 그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섹터들이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됩니다. 전기차, 반도체, 빅테크, 전장 부품이나 기술, 또 2차 전지가 섹터로 정의가 될 수 있고 또 이 섹터 내에서도 전기차 전문 기업인지 기존 자동차인데 뭐 예를 들어서 포드나 GM처럼 전기차로 뻗어나갈 그런 자동차 회사들인지 또 2차 전지도 완성업체인지 그 소재단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빅테크도 뭐 알파벳 같은 것을
할 건지 아니면 뭐 반도체는 엔비디아 같은 것이 포함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광범위한 ETF가 많았고 또 현재 제가 이쪽 분야에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어떤 부분은 좀 일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 맞는 ETF는 아직은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영상들 한번 다 참고해 보시고 자신의 포트에 맞는 것을 좀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소개를 해드리면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를 좀 인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경기 침체일 때 전문자산 운용가들은 경기 순환주 투자를 고려한다. 자동차주는 전형적인 경기 순환주이다. 라고 하면서 상황이 암울할 때 금융 전문가들은 자동차 판매가 떨어져 있다고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마치 자동차 판매 감소가 영원한 고통인 것처럼 말이다. 내가 보기엔 경제가 침체기던 아니던 사람들은 다시 자동차를 사길 마련이다. 전체 자동차 산업이 침체 상태였고 곧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1982년 크라이슬러 주식을 시작으로 1988년까지 6년 내내 세계 자동차 주식 포드, 크라이슬러, 볼보가 항상 마젤란 펀드에서 가장 큰 비중 5대 종목을 차지했다. 1987년 상반기에 펀드 수익률 39%를 내고 5년 만에 처음으로 전술적 변화를 결정했다. 내가 보기엔 경기 회복세가 최고 고조에 이르러 새 차를 사야 할 사람들이 이미 다 샀고 자동차 업종 애널리스트들이 내놓는 낙관적인 전망은 도저히 지속될 수 없었다. 나는 자동차주를 덜어내기 시작했다. 라고 정리될 수 있는데요. 이게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자동차주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피터 린치는 미국 내의 자동차는 적정 판매 대수가 있고 또 실제 판매 대수가 있는데 그 사이의 갭을 이용을 해서 자동차주를 사는 방식을 선택을 함으로써 수익률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도식화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1980년부터 1984년까지는 경제 침체기여서 사람들이 절약을 하면서 자동차를 사지 않고 그 자동차 구매를 미루던 때였어요. 이때 미국의 적정 판매 대수는 이 빨간 선인데 실제 미국인들은 자동차 구매를 지연시키면서 실제 판매 대수가 급감합니다. 그래서 요 가장 갭이 컸던 요 시기 1982년부터 피터 린치는 자동차주를 그 세계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자동차주 비중이 펀드 내에서 가장 컸었고 보시면 경기 침체기가 끝나고 경기가 회복하면서 실제 판매 대수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적정 판매 대수보다 월등히 커지는 시기가 옵니다. 이 상태 때 지연했던 그 구매가 일어났던 시기인 거죠. 그리고 요 시점부터 1987년부터 남들은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주가 전망을 좋게 내놓을 때 그때 피터 린치는 그 전망세가 오래 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1987년부터 자동차 비중을 축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수익을 크게 냈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뭐 올 하반기부터 뭐 실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 판매 대수가 급감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 저는 그때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자동차 관련 주들을 매수를 하고 싶고요.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좀 선별해서 투자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신다면 저 관련된 영상들 좀 참고하시면서 또 관련된 정보들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어떨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정보 꾸준히 공부하고 또 심플하게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